오늘도 좋은 말씀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조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저는 TMI지만 생일 주간을 맞아서 며칠 동안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조금 즐기기 늦은 나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디즈니랜드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디즈니에 취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유명 넘버들을 계속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거기서 만났던 푸우씨, 미키, 미니, 도널드 덕, 구피 등등의 캐릭터들 이제 제가 찍어놓은 사진과 영상이 있거든요. 계속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의 지난 2주일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더위 때문에 힘든 나날들도 찾아올 텐데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들, 여름철 별미들, 그리고 덩쿨마다 피어있는 장미꽃과 녹음이 짙어져가는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그뿐이 아니죠.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 신나는 공연, 또 의미 있는 전시, 갈 곳은 많으니까요. 이 계절에 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여 이기는 여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좋은 말씀은 정의연 소설가, 다들 잘 아시는 분이지요. 이번에 새롭게 쓰신 산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이하게 한 낯선 개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적어주신 그런 산문집이에요. 어린 개가 왔다라는 제목의 산문집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손보미 작가님과 함께 추천사가 이제 표사, 이제 책의 뒷표지에 나란히 실려 있는데요.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개 이야기랄지 고양이 이야기랄지 이런 동물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제 적어놓은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개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이신 정의연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좀 무서워하고 개와 친하게 지내지 않은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이제 집안에 들이고 키우는 일을 거의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제 사시다가 남편과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유기견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귀여워하고 사랑해주는 일의 이면에는 이제 산책시키고 똥오줌 치우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는 마냥 신나게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뒤치다꺼리들을 주로 이제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비롯해서 이제 정의연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그 개와 서로를 좀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그런 대면대면한 시간들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개를 원래부터 좋아했던 저의 입장으로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개가 왜 무서울까?' 저렇게 물론 이제 큰 개는 무서울 수 있지만 작은 개조차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책 가운데 한 3 챕터 정도를 읽어 드릴까 합니다. 정희연 작가님처럼 개를 충분히 좋아하고 귀여워하지만 어쩐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면서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희연 작가님의 소설들 원래 좋아하셨던 팬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저처럼 반려동물과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사를 썼듯이 보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책의 나머지 이야기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는 정말 진한 감동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하물며 알 수 없음이라는 챕터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2 챕터까지 포함한 3 챕터를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알 수 없음.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어쩌면 결혼식을 치르는 일과 비슷하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결정해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상견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벽을 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결혼식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식장은 어디로 할지, 스드메는 어떻게 할지, 하객은 몇 명 초대할지, 식사의 단가는 어떻게 할지, 꽃은 또 어떻게 할지 등등 식과 관련한 크고 작은 고민들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마침내 디데이가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 이제 아주 긴 하루하루가, 진짜 생활이 남아있구나. 이 사람과 함께 그 기나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랬구나. 왜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깜빡 잊었던 것만 같지? 바둑이가 우리 집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늦은 저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12시간 뒤에 다들 집을 나서 출근과 등교를 해야 했다. 자, 그럼 이 집에 누가 남을까? 4 빼기 3이 아니었다. 5 빼기 3이었다. 나는 역시 산수에 약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 집에 남아야 할 둘은 바둑이와 나였다. 나 역시 평소에 집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즈음 내가 추구하려고 애쓰던 생활 루틴은 가족을 모두 내보내고 나서 간단한 정리를 마치곤 노트북을 둘러매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집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공유 오피스까지는 걸어서 갔다. 그 출근길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넓고 반듯하고 비교적 쾌적한 길이라 실제로 출근이라는 목적을 위해 오가는 행인이 많았다. 그 길을 걸어 목적지로 가다 보면 나도 무언가 활력 있는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기분,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분에 젖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가 그렇듯 내 출근 루틴은 타의에 의해 아주 쉽게 망가지기 일쑤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싶지만 지면이 모자랄 것 같아 생략한다. 급한 마감에도 주말이면 노트북 전원을 켜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처지에 월요일 아침 나 홀로 출근길은 정말 소중했다. 그래도 입양 첫날부터 새로 온 강아지를 홀로 남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75%는 저 어린 생명체를 두고서
출근도 등교도 하기 싫다고 속상해했지만 결국 홀로 남아야 하는 사람은 25%인 나였다. 그런 역할을 할 잉여 인간은 이 집에 오로지 나, 언제나 나, 또다시 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바둑이와 나는 이 집에 단둘이 남겨졌다. 바둑이는 울타리 안에, 나는 그 옆 소파에 정자세로 대기했다. 일단 간밤에 잠을 설친 것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녀석은 졸린지 혹은 내가 진짜 주인이 결코 아니며 진짜 주인들은 외출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는지 나에게 별 관심 없는 듯 굴었다. 나로서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를 일이었다. 몇 시간을 울타리라는 안전망을 사이에 두고 붙어 앉아 면밀히 관찰한 결과 바둑이에게는 특기할 만한 점이 셋 있었다. 하나는 사료를 주는 대로 정말이지 한 톨도 남김없이 약 3초 내로 후룩 먹어치운다는 점이었다. 먹는다는 표현보다 마신다는 표현이 적합했다. 내가 양을 조금 주나 싶어 급히 찾아보았지만 오히려 정량보다 더 주었다는 것만 알게 되었다. 보호소 자원봉사자가 먹는 걸 좋아해서 금방 친해질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렇게 먹고 나서도 빈 밥그릇을 하염없이 핥아대는 걸 보니 아직 배가 덜 찼는지, 사료가 아니면 간식이라도 줘야 하는지, 혹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저러는지 알 수 없었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배변 천재라는 점이었다. 울타리에 내려놓자마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변 패드를 찾아가 대소변을 보았다. 패드가 젖으면 나는 잽싸게 새 것으로 교체했다. 한 번 싸면 바로 바꿔주는 게 맞는지는 잘 몰랐다. 하루에 도대체 패드를 몇 개나 써야 하는 거지? 제 대변을 밟거나 먹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제일 알 수 없는 건 그럴 위험성에 대비해 내가 언제까지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된 심정으로 곁에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였다. 세 번째 특기할 만한 점은 바둑이가 캔넬에 제 발로 잘 들어가 있는 강아지라는 것이었다. 캔넬을 구매한 반려용품점 사장님은 처음부터 캔넬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충고했다. 그게 맞다면 웬 행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행운이 그렇게 쉽고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올 리 없지 않은가. 혹시 바둑이가 캔넬에 머무르는 이유가 이 집과 울타리와 나의 시선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해서는 아닐까? 저 웅크린 자세는 이 넓은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곳이 컴컴한 캔넬 안밖에 없다는 뜻이 아닐까? 고향에 두고 온 산청과 진짜 엄마가 그리워서는 아닐까?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엄습할 때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수십 번은 거듭했을 것이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듯 싶었다. 나는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대부분 첫 마디에 소리를 질렀다. 아, 정말이야? 아, 너무 잘했어. 아무도 그런데 너는 좀 어떠니? 라고 묻지 않았다. 나는 일단 몇 시간에 걸쳐 관찰한 특기할 만한 점과 그로부터 파생된 알 수 없어 괴로운 문제들을 빠르게 열거했다. 친구 1이 말했다. 너무 과몰입하는 것 같은데. 친구 2는 말했다. 일단 걔를 그냥 좀 놔둬봐. 친구 3은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모르고 데려왔어? 비난의 어조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 친구의 말은 틀렸다.
내가 데려온 게 아니었다. 또한 친구의 말이 맞았다. 어떤 일을 이렇게 모르고 하면 안 되었다. 하물며 생명의 일이었다. 책임의 일이었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그러니까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사려 깊은 친구가 다독여 주었다. 괜찮아.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배우면 되는구나. 나는 눈물을 닦았다. 가르쳐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해준다는 앱에 접속했다. 반려견 교육을 입력했다. 교육?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단어가 더 적확하지 않을까? 그 또한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전문가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쭉 떴다.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안과 박. 이 세상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다. 숨은 고수들. 나는 그런 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해 왔다. 몇 해 전 싱크대 배수구에 역류 현상이 생겼다. 어떻게 해도 물이 내려가지 않아 애를 먹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등장하신 배관 수리공의 첫마디를 잊지 못한다. 아래가 막혔는데 위를 뚫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위쪽 문제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이물질로 꽉 막혀 있다고 했다. 먼저 어디가 막혔는지 찬찬히 찾아봐야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마침 쓰던 소설도 중간에 꽉 막혀 안절부절 못하던 나에게 그 말은 퍽 중의적으로 들렸다. 원래 소설 때문에 고민스러우면 어떤 말도 소설 쓰기에 대한 비유로 와닿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 귀인 덕분에 배관 문제도 소설 문제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전문가들에게 경외감을 품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다짜고짜 연락하여 급히 와달라고 부탁하기에는 어떤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관찰 카메라도 아니고 전문가를 모셔놓고는 아무래도 저 바둑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으니 한번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반려견 훈련 전문가들의 연락처를 저장해 놓았다. 연락을 취할 일이 부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일어날 일은 곧 일어나는데 이틀째 바둑이가 캔넬 안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든 듯도 했다. 울타리 안을 둘레둘레 탐색하기 시작했다. 고심하여 넣어준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 듯도 했다. 그렇지만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한사코 몸을 피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중 2번에 1번은 마치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살짝 으르렁거렸다. 우리만의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오매불망 기다려온 B와 C는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그동안 그들이 가까이서 보아온 개들은 모두 3마리였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친할머니 댁의 슈나우저 2마리는 이미 나이가 많았다. 가끔 방문하는 손님들을 늘 점잖게 대하고 많은 것을 양보했다. 그 개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새로 데려온 푸들은 앙증맞고 순해서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사람이 마음껏 예뻐하고 듬뿍 사랑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 바둑이를 데려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반려견이란 그런 의미였던 모양이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비가 물었다. 나야말로 벽에라도 대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밤에 A가 간식을 들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간식을 손바닥에 올리고 한 알씩 먹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 바둑이를 쓰다듬어 보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나머지 셋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심지어 그는 비명과 함께 패퇴했다. 머리 쪽으로 손바닥을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바둑이의 입이 휙 먼저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어린 개의 이빨에 손가락을 긁혔다고 했다. 일부러 문 건 아니야. 그냥 스쳤을 뿐이야. 그는 손가락에 소독약을 바르면서 그저 사고에 불과했음을 거푸 강조했다. 원하면 바둑이가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문을 살그머니 열어두었지만 나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틀째 밤도 그렇게 저물었다. 다음날 바둑이는 어제보다 한층 활발해진 듯 보였다. 울타리를 앞발로 붙들고 계속 일어서려고 시도하기, 벽을 타고 점프하기, 울타리의 나무 문을 이빨로 갉기, 배변 패드를 장난감처럼 물어뜯기 등등. 나오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왜 그러는지는 알쏭달쏭하기만 했다. 아이들은 하교하자마자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집으로 달려왔다. C가 쓰다듬으려다가 또 휙 손등을 긁혔다. B와 C는 스트레스 때문이 분명하다며 바둑이를 당장 꺼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누가 몰라? 나는 소리쳤다. 설마 내가 바둑이를 영원히 거기에 둘 계획이겠는가? 어차피 며칠이었다. 이제 꺼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늦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철거까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미리 그려두었어야 마땅했다. 설계도면 비슷한 것이라도. 바둑이가 스스로 울타리를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듯이 캔넬을 흔들어 댔다. 이윽고 캔넬 위에 올라타려고 했다. 이제 나오게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잠깐만. 나는 숨을 골랐다. 그 물음표의 수신자는 나였다. 바둑이가 오고 벌써 사흘째. 나는 최소한의 일상생활 외에는 오로지 강아지 울타리 옆에 붙어 앉아 인간 CCTV 기능을 수행하며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수신자를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 나는 고작 그 정도도 처리 못하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 된다. 반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정말로 나의 책임하에 그걸 해야 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는 경기였다.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개 옆에서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반려견 훈련사의 전화번호를 누를 타이밍은 예상보다 조속히 왔다. 언제 방문하면 되느냐는 훈련사의 물음에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에요. 빠른 시간이요? 네, 지금 강아지가 울타리에 있는데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강아지를 제대로 만지지를 못해서. 횡설수설 설명하면서 내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듯한 내용에 스스로 기가 찼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훈련사가 그러면 오늘 저녁 시간을 비워보겠노라고 대답했다. 훈련사는 쭉 뻗은 나무처럼 키가 아주 큰 분이었다. 평소와 다른 공기를 느꼈는지 바둑이는 캔넬에 들어가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깊고 낮은 소리로 그릉거렸다.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아, 가장이라니.
강조형 표현이 이토록 야박하게 들릴 수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판국이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우선 만져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훈련사는 과연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다. 아주 짧게 당혹의 감정이 그의 눈빛을 스쳤으나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이가 울타리 밖으로 나온 적 있습니까? 아니요. 문은 열어줘 봤지만 안 나와요. 강아지의 기색을 살피던 그가 물었다. 잠깐만. 그런데 바깥에 나오고 싶어 하는 건 맞나요? 발상을 전환한 질문이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호자님. 그는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 친구는 이 문을 못 나옵니다. 허를 찔린 표정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친구예요. 왜요? 너무나 겁이 많고 엄청나게 예민해서요. 믿고 있던 세계가 기우뚱 이상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흰 종이에 나무 한 그루. 훈련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먼저 울타리의 문을 있는 대로 활짝 열어 젖혔다. 그리고 간식을 한 알씩 바닥에 던지며 바둑이를 캔넬 밖으로 유인했다. 바둑이는 슬로모션으로 아주 느릿느릿 바닥에 간식을 먹으며 조금씩 전진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울타리 앞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드디어 간식이 울타리 밖 나뭇바닥에 던져졌다. 바둑이는 앞발을 슬쩍 들었다가 그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허공에서 발을 멈추었다. 울타리의 안과 밖, 그 사이를 스스로 넘지 못하고 어린 강아지는 경계선 위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 세상이 따라서 정지했다. 쉽게 설명해 보겠다고 훈련사는 말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개마다 타고난 성격이 다 다릅니다. 사회성도 다르고요. 이 아이의 경우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백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고나기도 예민하고 내성적인 데다 길에서 태어나 아기 때 보호소에 들어간 이래 지금껏 사람의 손을 탄 적 없는 개.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잔뜩 겁을 먹은 개. 그것이 바둑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무엇보다 바둑이의 눈빛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저 아이 눈을 한번 보세요.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달간 바둑이가 살아온 생을 복기해 보았다. 그는 산이 아니면 들, 어쨌든 길 위에서 태어났다. 쫓기고 배고픈 순간이 자주 있었겠지만 엄마의 보호 밑에서 형제들과 함께 컸다. 태어난 지 3개월 무렵 엄마와 형제들과 함께 포획되어 보호소에 왔다. 넷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엄마를 중심으로 강아지 3마리가 꼭 붙어 있다. 어미는 무표정한 데 비해 어린 강아지들의 눈빛에서는 장난꾸러기 같은 작은 활력도 느껴진다. 바둑이는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하나하나 그곳을 떠났다. 바둑이는 엄마와 맨 마지막까지 남겨진 아이였다. 서울로 떠나오기 전날 임시보호처에서 자기는 했지만 하룻밤일 뿐이었다.
그날 찍힌 동영상을 보면 처음 들어가 보는 가정집의 환경이 신기한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빨빨거리고 있었다. 임보처의 다른 개들에게 겁도 없이 들이댄다는 자원봉사자의 코멘트도 있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딱 그거라며 웃던 기억이 났다. 당시엔 그저 들어넘겼던 바둑이의 생애에 인간과 유의미한 교감을 나눈 경험은 없었다. 백지 상태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내 목소리의 떨림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0이죠. 제가 보기에는 0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인간과 교감한 적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몰라요. 이 녀석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의 상태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만약 계속 길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되었겠죠. 무거운 고요가 몇 명의 인간과 한 마리의 어린 개를 감쌌다. 훈련사가 침묵을 깼다. 보호자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얼마나 겁나고 무섭겠어요. 어미와도 떨어지고 살던 곳에서도 떠나고 자기가 유일하게 알던 세계하고 갑자기 딱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리둥절할 텐데 이렇게 전혀 낯선 곳에 혼자 모르는 사람들 속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변했음을 알았다. 사물에는 중심축이 있다. 정가운데나 한복판에 위치한 축. 회전판은 그 축을 중심으로 돈다. 나의 중심축은 나. 인간의 중심축은 인간. 그러므로 인간인 나는 당연히 인간이 당황스럽고 무서운 것만을 생각했다. 나의 곤란에 대해서만 걱정했다. 어린 개가 느낄 당혹감과 공포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이런 정도. 바두가 머나먼 길을 덜컹거리며 실려왔으니 너도 꽤 피곤하겠다. 아직 어색하지? 그런데 우리는 너를 구조해 주었고 이렇게 잘해주려고 힘들게 노력하는 가족이자 너의 주인이야. 우리는 착한 사람들인데 너는 왜 그렇게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니? 대체 너는 여기서 잘 적응해 볼 생각이 있니 없니? 좀 잘해보자. 인간으로서 나는 이렇게나 건방지고 오만했다. 강아지의 중심축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날 밤 바둑이가 제 발로 울타리 바깥으로 걸어 나오게 하려고 치즈 간식 수십 개가 소요되었다. 바둑이가 바들바들 떨며 마침내 울타리 밖으로 한 발 내딛던 순간을 기억한다. 훈련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바둑이가 먹을 것을 매우 많이 몹시 좋아하는 강아지라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훈련사는 강아지와의 관계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오늘 시간이 걸려도 그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앉아요. 1시간의 맹훈련 끝에 바둑이는 앉아를 하게 되었다. 하고 또 하니까 되었다. 내심 기다려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훈련사는 고개를 저었다. 글자 몇 개 읽을 줄 아는 아이에게 대뜸 국어책을 들이밀고 가르쳐달라는 학부모를 만난 심경이었는지도 모른다. 훈련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뛰어오르거나
몸에 입을 대면 어떻게 해요? 비어 트리. 네? 나무가 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처럼 가만히 우뚝 서 있으라고 했다. 걔는 누가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말을 남긴 채 첫 번째 훈련이 끝났다. 나는 현관 밖까지 그를 따라 나갔다. 조용히 꼭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요, 훈련사님, 제가 정말 키울 수 있을까요? 훈련사는 이런 답을 했다. 보호자님, 인류는 2만 년 전부터 개와 어울려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압도적인 대답이었다. 나는 인류를 대표하고 바둑이는 개를 대표한다. 우리의 조상이 대대로 그래왔듯 당연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잔뜩 엉켰던 실타래가 정돈되는 기분이었다. 그 덤덤한 목소리가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는지 모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바둑이와 정희연 작가님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바둑이의 진짜 이름도 따로 있는데 매우 귀여운 이름입니다. 책 속에서 그 이름도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2주 뒤에 또 좋은 말씀을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